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월요일 뉴스나이트 시작합니다. 미국과 이란의 종전 협상이 타결돼 오는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양해각서에 서명하기로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개방되고 대이란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될 거라며 자신이 평화를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첫 소식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중동은 물론 전 세계를 위기로 몰아넣었던 이란 전쟁이 106일 만에 사실상 종료됐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과의 합의가 타결됐다며 양해각서 서명 직후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될 거라고 밝혔습니다. 또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 제거 작업이 진행되고 석유가 전 세계로 다시 흐르게 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란에 대한 미군의 해상 봉쇄도 즉시 해제를 승인한다고 말했습니다. 협상을 중재해온 파키스탄 총리도 미국과 이란이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즉각적이고 영구적인 군사작전 종료를 선언했다고 확인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 서명식은 오는 19일 스위스에서 진행됩니다. 제이디 벤스 미 부통령은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을 방문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네바에서 열리는 서명식에 참석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의 레바논 공습으로 막판 협상의 차질이 우려되기도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양측의 자제를 촉구하면서 협상 타결이 성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미국 지도자들도 이란과의 평화를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며 이제야 평화를 실현할 사람을 찾았다며 자신의 공을 치켜세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협상 타결에 속도를 낸 건 미국 내 휘발유값 급등과 물가 상승에 따른 여론이 악화된 데 따른 위기감 때문으로 보입니다. 자신의 핵심 지지층인 마가 진영에서조차 이란 전쟁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면서 국정 지지율도 40% 아래로 떨어지면서 장기전으로 가기엔 부담이 컸을 거란 분석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은 지금부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통행료 없는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선언했지만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주도권을 주장하고 있어 앞으로도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란의 입장은 정반대였습니다. 미국과의 종전 합의를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곧 체결하게 될 이 양해각서에 동결자산 해제와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조항까지 담겼다고 주장하면서 향후 협상 과정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했습니다. 이어서 권준기 기자입니다. 종전 합의를 발표하는 이란 국영방송. 전쟁에서 패배한 미국의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 آمریکا وادار به امضای تفاهم پایان جنگ با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و 이란 외무차관도 미국과의 합의 사실을 확인하며 두 가지 사안이 즉각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군사 행동이 영구적으로 중단되고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가 완전히 해제된다는 겁니다. 반면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19일 MOU 체결 이후 풀린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합의는 이란의 위대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و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پیروزی‌های درخشانی رو در واقع در این جنگ کسب کرد و خود دشمن مجبور به درخواست آتش‌بس و مذاکره شد. 이란 언론은 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동결자산 일부가 해제되고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도 징수하게 될 거라고 전했습니다. 또 농축 우라늄도 미국이나 제3국으로 반출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이란의 승리 선언은 미국의 계산과 정면으로 충돌해 곧 시작될 60일간 본 협상은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을 안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YTN 권준기입니다. 이런 가운데 종전 양해각서 서명을 앞둔 미국과 이란이 동결자금 해제 시점을 둘러싸고 초반부터 정면 충돌하고 있습니다. 미 CNN 방송에 따르면 미국 정부 관계자는 서명 직후 자금 일부가 곧바로 해제될 것이라는 이란 측의 주장을 전면 부인하며 이란이 의무를 실행하기 전엔 돈을 줄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는 미국이 해상 봉쇄를 끝내고 최소 120억 달러, 우리 돈 약 18조 원 규모의 동결 자금을 먼저 풀어야만 후속 협상에 임하겠다는 이란 측 입장과 완전히 상충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전격적인 종전 합의를 두고 전쟁의 또 다른 당사자인 이스라엘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웠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았습니다.
김태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스라엘 언론들은 종전 소식을 나쁜 합의라고 전했습니다. 가장 큰 불만은 이스라엘이 전쟁 내내 요구했던 핵심 목표가 합의안에서 쏙 빠졌다는 점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핵폭이라는 명분은 챙겼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스라엘 턱밑을 겨누는 탄도미사일 문제와 헤즈볼라, 하마스 등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중단 요구는 외면했습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의 손발을 자르지 못한 채 전쟁을 끝내게 된 셈입니다. پاکستان هم اعلام کردن این به صراحت قید شده که دیگه در واقع پایان دائمی و فوری جنگ اعلام شده در تمامی جبهه‌ها از جمله لبنان. 철저한 이스라엘 패싱도 반발을 키우고 있습니다. 최종 협상 과정에서 배제됐고 오히려 제재 완화로 이란 정권의 체제만 더욱 공고해질 것이란 우려가 팽배합니다. 이스라엘 정치권은 외교안보 정책의 가장 충격적인 실패라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Netanyahu and his government have lost much of their ability to influence the decision-making process. 당장 오는 10월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 총리는 사면 초과에 빠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의 밀월 관계를 최대 정치적 자산으로 내세웠지만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에 밀려 이스라엘로서는 반쪽짜리 합의에 그쳤습니다. 미국의 철저한 실리 추구 속에 이스라엘과 주변 무장 세력 간의 충돌 불씨는 여전히 남게 됐습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미국과 이란 간 종전 합의로 중동발 불확실성이 완화하면서 우리 경제도 한숨 돌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의 여진과 함께 환율도 쉽사리 진정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취약계층 부담은 여전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이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로 내다봤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빠르게 재개되는 경우도 추정했는데 성장률 전망치는 0.1%포인트 올리고 물가 상승률은 0.2%포인트 내리는 데 그쳤습니다. 유가가 전쟁 전 수준으로 떨어지려면 시간이 걸리는 데다 고유가와 고환율 파장이 물가에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환율 불안이 당분간 더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중동 지역 위험이 남아있고 미 연준 신임 의장의 통화정책 방향이 아직 불투명한 데다 대미 투자 확대도 예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미국과 한국 간의 금리 격차를 줄이는, 즉 한국은행이 빨리 금리를 올려주면 환율 안정이 되면서 물가 안정에 상당히 도움은 되겠으나 내수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그런 우려가 있어서 한은의 통화 정책이 상당히 좀 고민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1분기 명목 국내 총생산, GDP 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10.5%에 이르러 50년 만에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취업자 수는 이란 전쟁 영향이 심화하면서 17개월 만에 감소했고 분배 지표도 악화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인해 가지고 수출 물가가 올라가면서 그게 결국은 명목 GDP를 올렸다라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성장률이 굉장히 좋았을 때는 생산력 자체가 좋아서 말 그대로 정말 경제가 좋아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고성장 국면이라고 데이터는 보여지지만 고용은 굉장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종전 합의에도 취약계층 부담은 이어질 것으로 보여 양극화 대책 마련이 필요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발생한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이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체육단체 관계자들이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하고 대통령도 업무 방해 행위 엄정 대응을 주문한 가운데 이 경찰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윤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을 봉쇄한 시위대가 이곳에 사무실을 둔 체육단체들의 출입까지 막는 상황이 열흘 넘게 이어지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은 공권력 투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가능한 빨리 공권력을 투입해서 우리 사무처가 최소한의 원활하게 업무가 돌아갈 수 있도록 공권력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말 급한 필수 요소들만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최소한의 지원을 부탁드린다는.
그동안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과 시위대 사이 물리적 충돌을 우려해 대화 경찰을 통해 양측 의견을 조율해왔습니다. 하지만 사태가 장기화하자 관계자들의 출입을 막는 행위는 업무 방해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정례간담회에서 권리행사 방해는 분명한 불법 행위라며 불법 행위에 대해선 체증하고 있고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SNS에 우리 팀 선수들의 국제대회 출전이 무산될 위기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선 엄중하게 수사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대한체육회에서도 업무마비로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며 공권력 투입을 요청한 가운데 경찰이 조만간 봉쇄를 풀기 위해 강경 조치에 나설지 주목됩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와 관련해서 경찰은 평화적 의사표현은 적극 보장한다면서도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는 패가망신할 수 있다며 강하게 경고했습니다. 경찰관 모욕 사건에 대해서도 사람을 특정해서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라며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표정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항의하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가 열흘 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불법 행위 15건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핸드볼 선수 검문 검색과 언론인 폭행, 경찰관 모욕, 시위 참가자 간 폭행 등입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유소년 핸드볼 선수들을 상대로 한 불법 검문 검색에 대해 다중의 위력을 과시한 심각한 범죄라며 특수강요죄를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박 청장은 특수강요죄는 10년 이하 징역으로 형량이 매우 높다며 불법 행위에 동조했다가 공범이 되면 패가 망신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또 취재진 폭행 사건에 대해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일단 체포감금죄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는데 특수체포감금죄 적용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경찰은 두 사건의 적극 가담자 6명을 특정하고 있다며 이 가운데 일부는 신원을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시위 현장에서 벌어진 경찰관 모욕과 관련해서도 3건의 고소를 접수해 수사하고 있는데 박 청장은 사람을 특정해 체포하는 건 한국 경찰이 최고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며 당시 모욕에 참여한 사람들도 조만간 검거될 거라고 생각한다고 자신했습니다. 박 청장은 다중위력을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하는 경우 훨씬 중하게 처벌받는다며 아무 생각 없이 동조했다간 나중에 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걸 시위대가 유념했으면 좋겠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다만 시위 자체에 대해선 평화적 의사표현은 헌법상 보장하는 국민의 권리인 만큼 경찰에서 적극 보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YTN 표정우입니다. JTBC의 채무 불이행 선언에 이어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오너 일가인 홍정도 부회장은 이번 일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도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중앙일보 창업주 홍진기의 손자인 홍정도 중앙그룹 부회장이 취재진 앞에 고개를 숙입니다. 홍 부회장은 그룹 지주사와 JTBC를 비롯한 주요 계열사 4곳이 법원에 회생을 신청한 데 대해 사과했습니다. 채권자와 주주 등 피해 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번 절차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외 경제 여건 악화와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작은 병색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의 불가피한 선택을 다만 앞으로 북중미 월드컵 중계를 비롯한 회사의 본연 업무는 차질 없이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홍 부회장은 사내 메시지를 통해서도 회사를 정리하는 절차가 아니며 법원의 감독 아래 회사를 정상화하고 기존 경영진이 경영을 이어가는 게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12일 JTBC는 만기가 돌아온 차입금 206억 원을 갚지 못하며 채무 불이행을 선언했습니다. 이후 중앙그룹 지주사인 중앙홀딩스와 JTBC를 포함한 콘텐트리 중앙 등 주요 계열사 4곳, 총 5곳이 법원에 회생 절차를 신청했습니다.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을 막고 회생 방안을 마련할 시간을 확보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JTBC가 발행한 800억 규모의 유동화 증권 보증을 비롯하여
계열사 간 얽혀있던 우발채무 리스크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그룹 전반의 자금 경색으로 이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너 일가가 직접 고개를 숙였지만 그룹 전반의 유동성 위기를 넘고 시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는 과제로 남았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이처럼 중앙그룹 지주사와 계열사들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한 가운데 중앙일보가 계열사 리스크를 선제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나섭니다. 중앙일보는 콘텐츠 발행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언론의 공적 책무를 수행하기 위해 워크아웃을 추진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워크아웃은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 관리와 달리 채권단과의 협의를 통해 일시적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고 재무 구조를 개선하는 경영 정상화 과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현대자동차가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오늘 오후 현대차 하청노조 10곳이 공동으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사건에서 이 같은 취지로 결정했습니다. 사건을 제기한 노동조합은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지회 10곳으로 전국에 있는 현대차 공장에서 청소와 보완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된 지난 3월 사측에 교섭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울산진노위에 시정 신청을 냈습니다. 스타벅스의 이른바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 이후 신세계그룹이 후속 조치에 나섰습니다.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이 직접 사과하며 약속했던 역사인식 교육이 시작되는데 스타벅스는 전국 매장 영업까지 조기에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오동건 기자입니다. 지난달 탱크데이 마케팅 논란으로 고개를 숙였던 정용진 신세계그룹 회장. 당시 정 회장은 그룹을 대표해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저를 포함한 신세계그룹 구성원 모두 우리 사회의 역사와 희생을 기억하고 늘 국민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존중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은 당시 약속했던 역사교육 프로그램의 구체적인 일정을 내놨습니다. 정 회장과 계열사 대표들은 오는 24일 사장단 회의에 앞서 관련 강연을 듣습니다. 이마트 계열사 임원과 스타벅스 본사 직원들은 오는 17일 집합교육에 참여합니다. 특히 스타벅스 매장 직원들은 오는 20일 각자의 영업점에서 교육을 받습니다. 이마트 전 계열사 직원 교육도 7월에 이뤄집니다. 스타벅스의 경우 교육을 위해 오는 22일 오후 3시에 일제히 영업을 종료합니다. 스타벅스가 전국 매장의 문을 일제히 일찍 닫는 것은 1999년 국내 진출 이후 처음입니다. 역사인식 교육은 한국현대사를 연구해온 오재현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가 맡고 사회적 감수성 교육은 구정우 성균관대 사회학과 교수가 진행합니다. 1950년대 이후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주요 역사적 사건들이 갖는 핵심 의미에 대해서 배우고 동시에 사회적 감수성을 제고하는 교육을 받음으로써 이러한 역사를 대하는 바람직한 태도를 함양하고자 합니다. 스타벅스는 역사와 정치, 재난, 젠더, 혐오 표현 등 사회적 민감성을 사전에 점검하는 검증 체계도 새로 도입합니다. 또 마케팅 기획부터 최종 승인까지 여러 부서가 참여하는 다중 검수 시스템을 구축해 유사한 논란을 차단할 방침입니다. 창사 이후 처음으로 전국 매장의 문을 일찍 닫고 역사 교육에 나서는 스타벅스. 이번 조치가 탱크데이 논란을 완전히 종식시키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오동건입니다. 정치권 관심 뉴스 짚어보는 포커스 나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임세은 더불어민주당 선임 부대변인, 정광재 동현정치연구소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여당을 향해서 책임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은 이후에 정청래 대표가 몸을 낮추는 모습입니다. 반면에 김민석 국무총리는 본격적인 몸풀기에 들어간 분위기인데요. 영상 먼저 보고 오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외국에 나갈 때마다 순방할 때마다 뭔가 기대가 된다. 월드 클래스의 세계적인 지도자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고뇌와
충정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뜻을 함께 해서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확실하게 뒷받침하고 1인 1표 당원 주권 정당으로 개혁이 멈추거나 결코 후퇴해서는 안 됩니다. 더 강한 개혁 민주당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대통령님께서 선거 직후에 꽤 긴 해외 순방을 나가셔서 제가 먼저 한번 모시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쭉 준비를 해온 것들이 있습니다. 중앙과 지방이 대한민국의 오랜 과정 지역을 위한 발전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마련됐습니다. 네, 정청래 대표가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월드클래스다라면서 한껏 축켜 세웠습니다. 부대변인님, 네, 어떤 의미입니까? 원래 그 네. 집권 여당의 당 대표는 대통령의 성과를 항상 이렇게 칭찬하고 홍보하고 또 저희가 잘 보좌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반을 마련하는 게 역할입니다. 그리고 네. 정청래 대표는 그 동안에도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여러 이렇게 순방 나가실 때마다 그 성과를 굉장히 많이 홍보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이제 다만 여러 가지 그 전에 있었던 권력은 짧다 네. 이런 거라던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행보들이 혹시 대통령을 진짜 잘 보좌하는 게 맞냐라는 여러 이제 의견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비판들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더 의식하셔서 이야기를 하셨는지는 전에 알 바는 없지만 저렇게 예. 얘기를 자주 하셨던 거는 어제 오늘 일은 아닙니다. 예. 그렇게 저희가 이제 이 상황에 TPO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요때 요 얘기 하는 게 무슨 의미지라고 이제 해석을 이제 깊게 하시는 건데 당연히 집권 여당의 대표가 하실 수 있는 이야기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를 많이 낮췄다, 많이 숙였다 이런 이제 기사들이 많았고 특히 이제 그 정청래 대표의 손목을 오늘 자세히 보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겨진 대통령 시계를 차고 있어서 이것도 상당히 눈에 띄었습니다. 평소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 시계를 차고 다니는지 안 차고 다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보인 장면에 여론이 집중한 것은 최근에 이른바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간의 갈등이 본격화된 국면이기 때문에 더 집중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지금 임 대변인 말씀하신 것처럼 TPO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 정치 행위는 행간에 녹아있는 맥락을 읽어봐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8월 17일이면 민주당의 당대표 선거가 열립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주년 기자회견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일관되게 하나의 메시지가 관통하고 있습니다. 이번 민주당 대표 선거에서는 적어도 본인과 불편한 관계에 있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연이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해외 순방 중에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무려 1,600자에 달하는 메시지를 냈는데 그 메시지의 상당 부분도 집권 여당의 역할에 대해서 할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꾸로 해석하면 지금 집권 여당은 본인이 생각하고 있는 집권 여당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해 볼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비단 민주당을 밖에서 이렇게 좀 의심의 눈초리로 보는 국민의힘의 시각에서뿐만 아니라 여러 언론에서도 함께 같은 해석을 내놓고 있는 거기 때문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해외 순방 중에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를 향해서 국내 정치권을 향해서 목소리를 이렇게 많이 낸 적이 있었나 싶은데 이번에도 주말 사이에 신념의 언어보다는 책임의 언어가 중요하다. 그리고 여당의 열정은 우리 진영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향해야 한다. 이런 이제 SNS 글을 올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정청래 대표를 향한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책임이라는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단 이 글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께서 기자회견, 1주년 기자회견 했을 때도 집권 여당은 이래야 된다, 큰 그릇이어야 된다,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포용과
통합 이런 언어를 굉장히 많이 쓰셨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어느 한 명을 저격했다기보다는 뭐 우리 민주당 전체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보여지고 저도 그 책임에서는 자유로울 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두에게 해당되는 이야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우리가 권한만큼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막 갖고 있는 권한이 많은 만큼 그 책임의 무게감도 더 무거운 건 사실이잖아요. 그 비례 원칙상 제가 뭐 민주당 선임부대변인으로서 갖고 있는 권한만큼 제가 책임이 있는 것처럼 그럼 가장 큰 권한이 갖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럼 결국 지도부 그중에서도 당 대표가 가장 많은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그와 비례로 또 가장 많은 책임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우리 모두가 책임과 포용, 통합, 그릇 이런 거 배제 언어를 제외하자 이런 거는 우리 모두가 새겨들어야 될 말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이제 많이 계시고 그런데 이제 이런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해서 친명계는 이 정 대표의 사퇴하고 그 연임 포기를 압박하고 있고요. 반면에 이제 친청계에서는 당권 경쟁자인 김민석 총리를 겨냥한 그런 발언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당대회 이제 2달이 앞으로 남았는데 신경전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무래도 8월 17일에 새로 뽑히는 민주당 신임 대표는 2028년 공천이라는 아주 중요한 권한을 갖게 됩니다. 근데 지금 이재명 대통령을 비롯해서 청와대도 뭐 원래 제도적으로는 그 정당의 공천에 청와대가 개입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떤 식으로든 본인과 가까운 사람들을 대거 공천하고 싶을 거예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지금 만약에 여기서 당대표 선거에서 밀려서 2028년에 그 자리에 있지 않게 된다면 진짜 본인의 공천까지도 걱정해야 할 정도의 정치적 위기에 봉착할 수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이 열기가 더 뜨거워졌다고 보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X에 올린 그 1600자 글자 중에 저는 딱 한 문장에 집중했습니다. 현실 없는 이상주의자는 해결책 없이 편가르기에 집중하는 무능한 선동가가 된다. 이 한 문장이 과연 이 무능한 선동가가 되는 것을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가. 이게 저는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어떤 식으로든 이번 그 당권 선거에는 본인과 가까운 사람을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지난해 있었던 그 당권 선거에서는 정청래 후보나 박찬대 후보나 똑같이 친명 후보를 표방했기 때문에 그 당원들도 누가 되든 친명 후보다라고 생각해서 정청래 후보에게 일정 부분 표를 준 감이 없지 않은데 이번에는 그런 결과가 나오면 이재명 대통령의 레임덕까지 올 수 있다라는 신호를 적극적으로 줘서 결과적으로는 김민석 후보를 아직은 후보는 아닙니다만 도우려고 하는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평가합니다. 저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에 이제 귀국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과연 그 자리에 정청래 대표가 나올 것이냐? 이것도 참 상당히 이제 지금 관심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이제 출국하셨을 때 이제 원내대표와 당 대표가 이례적으로 그 환송에 없었기 때문에 또 많은 오해들이 또 있었었잖아요. 근데 청와대에서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뭐 부실 투표 관련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어서 우리 청년들이 또 많이 시위도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전국이 복잡한 상황에서 당에서는 당무에 좀 집중하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의전을 축소한 것이거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여러 해석들이 분분하게 나온 거죠. 이거는 대통령이 이 대표에 대한 경고 아니냐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전 청와대의 그 발언이 거기까지 맞다고 생각하고요. 또 이번에 이제 환송 또 그랬으니까 이번에 또 누가 오냐 안 오냐고 또 얘기가 또 분분히 나올 건데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원래라면은 보통 이게 출국 귀국 때 계시는 건 맞거든요. 근데 또 모두가 매번 오는 건 또 아니에요.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에서도 어떨 땐 당대표가 온 적도 있고 안 온 적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으로 하기 때문에 뭐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여러 해석이 오겠죠. 오면 온 대로 해석을 하실 것이고 안 오면 또 안 온 대로 여러 가지 또 의미 부여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청래 대표가 나타나야 할 때였는데 안 나타났고 거기에 이제 김민석 총리는 없었던 사람이 이제 나타났고 공항에 그래서 이제 상당히 이제 관심 있게 이제 지켜봤는데 그런데 그 김민석 총리가 오늘 광역단체장 민주당 당선인들을 만났습니다. 뭐 다 불렀는데 여든 야든 당선인들 다 불렀는데 어쨌든 그 지금 여당 소속의 광역단체장 당선인들만 이제 왔습니다. 취임 전부터 만난 거는 상당히 좀 이례적으로 느껴집니다. 네. 저는 김민석 총리가 이제 민주당 당대표 후보로 뛸 거잖아요. 사전 선거 운동이라고 봅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민주당의 권리당원이 한 150만 명 정도 된다 그래요. 6개월 이상 낸 사람들 당비를. 그런데 그 권리당원에 대해서 가장 최근까지 절대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면 이번 지방선거에 뛰었던 민주당 후보들일 겁니다. 왜냐하면 경선 승리해야죠. 그 경선 승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 선거 치르면서 승리해야 하니까 당원 관리를 제일 잘해놨을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만나서 뭐 그 자리에서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저 좀 도와달라 이런 명시적인 얘기는 하진 않았겠지만 우리 정치인들 다 눈빛으로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심전심이라는 말도 거기서 나온 것이고 그래서 김민석 총리가 대통령이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이런 자리를 총리가 주재했다라는 명분을 삼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번 당대표 선거에서 본인의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 귀국길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를 두고 말들이 많을 것이라고 했잖아요. 저는 만약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청와대에서 오지 말도록 말린 것이고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자리에 가고 싶어 할 겁니다. 그게 지금 정청래 당대표의 마음인데 실제 그 자리에 부르지 않는 것은 또 굉장한 부담이 될 것 같아서 이번엔 올 것 같습니다. 아, 부르고 또 갈 것 같다. 아니면 안 불렀는데 갈 것 같다는 거예요? 안 부르면 갈 수가 없는 자리입니다. 거기는. 그래서 이 최근의 분위기를 놓고 보면 마지못해 부르고 그래서 겨우 참석할 수 있는 장면이 연출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거죠. 예. 근데 김민석 총리의 행보가 오늘 여기서 그치지 않고 16일, 그러니까 내일부터 18일까지 사흘 동안 이제 광주 전남을 잇따라 방문을 할 예정이란 말이에요. 명분은 이제 통합특별시 출범 점검이라지만 이게 호남이라는 곳이 이제 굉장히 상징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저희 민주당에는 약간 고향 같은 곳이기도 하고 뭐 중요한 결정이 있기 전후나 이럴 때는 호남 방문을 주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마 이번에는 그래도 이번에 통합특별시가 처음 출범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내각에 어떻게 보면 지금 제2인자 그리고 이제 총리로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점검이 저는 필수적으로 할 것이라고 보고 또 대통령께서 굉장히 역점을 두고 계신 게 통합시였어요. 비단 이번에는 광주 전남에 한정되었지만 더 넓혀서 이제 대구 뭐 이렇게 여러 지역에도 통합특별시를 계획하고 있는 만큼 아마 첫 번째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대한 지극한 관심을 가서 점검해 보고자 하는 그런 총리로서의 역할을 하러 가는 것이라고 저는 보고요. 당연히 지금 선거 시기가 곧 다가오고 예민한 시기다 보니까 호남을 가면 가는 대로, 영남을 가면 가는 대로 다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정치인이 당연히 받아들여야 될 영역이니까요. 그거 총리께서 오해 없게 잘 일을 보고 오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유시민 노무현 재단 이사장이 오늘 또 큰 뉴스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사장이 그 재단을 떠나겠다고 했는데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자신이 앞으로 할 비평 활동이 이 노무현 재단에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이유를 댔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로 보십니까? 저는 사실 유시민 작가의 최근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봅니다. 과거에 본인이 나이 60이 넘으면 뇌가 썩어 들어간다 이런 식의 본인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 60 이후에 어떤 다양한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본인 연세가 그렇게 되셨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때보다 활발하게 정치 비평 활동을 하고 계신 거죠. 근데 지금 노무현 재단 이사장 상임 고문에서 물러난다는 것은 오늘 오전에 있었던 문제 제기가 있었던 겁니다. 곽상원 의원이 노무현 재단 관련한 유튜브를 보면 대부분 내용이 이 유시민 작가의 활동 내용만 담고 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런 부담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이 상임 고문직을 버리고 본격적인 정치 비평에 나서겠다는 건데 비유를 이렇게 했네요. 제과점이 빵을 팔지 않고 빵 만드는 사장을 홍보하고 있다. 그리고 유시민 이사장이 등장하는 영상이 지금 재단 홍보의 7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유시민 작가로선 저런 비판이 부담스럽고 앞으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른바 정청래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대통령의 갈등 사이에서 아무래도 유시민 작가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를 돕으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최근에 발언들이 다 그렇습니다. 이른바
민주당의 정통 지지층이었던 A그룹을 대표해서 그 그룹 내에서 차기 지도군을 만들고 당대표도 만들어 보겠다는 활동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뜻을 내포하게 있는 게 아닌가. 예. 저는 그렇게 해석하는데 저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도 예. 뭐 본인이 생각하는 바는 또 따로 이야기할 기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가 이렇게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면 뭐 자제를 할 수도 있고 이제 그런데 어쨌든 앞으로 계속해서 비평 활동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드러낸 것 같아요. 여기 예고를 하셨잖아요. 예고를 한 걸로 앞으로 할 보시니까. 비평 활동이라고 네. 하니까 이제 예. 예고를 이미 하신 것이고 사실 유시민 전 장관님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 진보 진영에 굉장히 귀한 분이고 또 굉장히 지식인으로서 많은 가르침을 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그분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기도 하고 따르기도 한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사실 지난번에 그 합당 논란이라던가 그 위에 있었던 ABC론, 그다음에 뭐 간첩, 특히 이번에 그 평택을 선거에 있었을 때 있었던 여러 갈등들에 있었을 때 사실 그 저희는 솔직히 유시민 선생님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으로서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그 갈등을 증폭시킨 거 아니냐라는 비판도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지지했죠. 네, 노골적으로. 사실적으로 그렇게 네, 됐고 사실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의 후보는 김용남 후보라는 후보가 있는데 또 민주 진영을 또 아끼는 우리 유시민 전 장관께서 이렇게 뭔가 갈등의 중심에 있는 게 과연 옳은 것인가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판이나 이런 부분이 분명히 유시민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노무현 재단에 부담스러울 수도 있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두려운 게 앞으로 할 비평 활동이라는 게 무슨 어떻게 비평을 하실지는 모르겠지만 예. 제가 쭉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여기 우리 민주당 내 진보 진영 내에서도 뭔가 굉장히 서로 갈등이 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이 갈등을 좀 다독이고 오히려 싸움을 이렇게 말리고 중재하고 좀 우리끼리 통합을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지혜를 좀 나눠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년 기자회견 때도 했던 발언이 정청래 대표를 향하기도 했고 또 다른 해석으로는 바로 이 유시민 장관의 뭐 정치인 ABC론 뭐 이런 것도 겨냥했다라는 분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또 다른 앞으로의 평론 활동, 요거를 이제 예고편을 지금 이야기한 것이어서 이건 또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또 봐야 될 것 같고 오늘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는데요. 이재명 대통령 지지도가 4주 연속으로 내림세를 보이면서 한 달 만에 9%포인트가 하락했습니다. 긍정 51.5, 부정이 44.2, 상당히 좁혀진 상황이고요. 또 이제 정당 지지도를 보시면 정당 지지도는 뒤집혔습니다. 국민의힘이 44.3, 더불어민주당이 38. 수치상으로도 상당히 좀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이제 뒤집혔는데 이건 어떤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최근 3년간의 그 정당 지지율을 한번 살펴봤거든요. 이렇게 국민의힘이 유의미하게 민주당 지지율을 추월했던 때가 한 2번 정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정말로 총결집했을 때였어요. 한 번은 총선을 앞섰던 시점인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주 열심히 해서 의석수를 더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던 때였고 놀랍게도 2025년 1월 중순에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체포영장이 발부돼서 막 체포가 진행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해서 이런 식의 여론 흐름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타난 것은 하여튼 그 이번 지방선거가 지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지만 이례적이라고 봅니다. 저는 민주당에 대해서 상당히 실망한 사람들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거나 이런 과소표지됐을 기술적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민주당이 지금 당권 경쟁을 두고 전반에도 얘기했지만 엄청나게 갈등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망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국정 운영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번 투표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어쨌든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책임론을 국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민주당 지지율이 큰 폭으로 떨어지고 또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도 하락했다 이렇게 진단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계기가 된 시점은 6.3 지방선거가 아닌가 싶고 지금 말씀하시기로 굉장히 이제 격해진 당권 경쟁,
그리고 투표지 부족 사태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이유로 두셨는데요. 부 대변인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뼈아프죠. 지금 사실 6.3 지방선거가 숫자로서는 저희가 뭐 숫자로서는 이긴 것처럼 보이긴 해도 실제로 내용물을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적어도 성공은 아니다라고 평가를 할 만큼 저희가 6.3 지방선거에서 저희의 기대치 그리고 시민들이 민주당에 보여주고 싶은 기대치에 뭐 충족을 못한 건 오롯이 저희 잘못이고 그런 점도 저는 분명히 반영되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책임 있는 여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진 못한 건 아닌가라는 뼈아픈 반성과 성찰을 또 하게 됩니다.